함께하면 됩니다. 야!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이번 대선은 여러 가지로 박근혜 탄핵 이후 치렀던 19대 대선과 닮아 있습니다. 당시에도 보수 진영의 지리멸렬로 거의 승부가 결정난 상태에서 문재인 후보가 당선됐지요. 그때도 3파전이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41% 그리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20%대 득표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3파전 승부가 예상됩니다. 이재명 후보 대 국민의힘 후보 그리고 이준석. 물론 지금의 이준석 후보는 당시 안철수 후보 지지에 훨씬 못 미치고 아직도 단일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긴 하지만 역시 이재명이냐 아니냐의 승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대선의 엄중함은 지난 19대 때 대선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는 박근혜 파면으로 일단락된 상태였지만 이번은 아직도 내란 세력이 준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내란을 끝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늘부터 대선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백운기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정어리모래에서 준비한 제철 보리숭어회 인기가 아주 뜨겁습니다. 여러분들 회 좋아하시는 건 잘 아는데 이번 보리숭어회가 참 맛있으셨나 봐요. 많이들 맛있다고 해주고 계십니다. 보리숭어 아주 식감이 쫀득쫀득하고 싱싱하고 그냥 드셔도 좋고 어떤 분은 회로 드시고 좀 남아서 더 썰어가지고 회덮밥으로 즐기셨다고 하는데 역시 슬기롭게 드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드시면 참 좋습니다. 이게 1kg짜리 한 마리 잡으면 살이 300g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한 팩에 300g인데 여러분들이 회를 좋아하셔서 300g만 보내드리면 양이 적고 아쉬울 것 같아서 1+1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산시장 가서 드시면 보리숭어 2kg 드시는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손질한 보리숭어 300g 한 팩을 1+1 600g으로 산지 직송 29,900원 무료 배송이니까 여러분 가성비도 좋고 맛있고 싱싱하고 제일 맛있다는 거제 통영에서 보내온 보리숭어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지난 주말에 고향에 좀 다녀왔는데요. 아주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특히 저도 광주 정어리입니다. 저도 정어리언입니다.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서 정말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고향 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함께 가야 할 시기입니다. 더 많이 우리 정어리 바다에 정의와 상식을 사랑하는 분들이 모일 수 있도록 얘기해 주시고 또 함께 하자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70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또 구독자 70만 명이 되면 여러분과 함께 기뻐하는 그런 이벤트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도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힘을 모아서 더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새 봄나라 잘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합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님,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님, 양지열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네. 자, 이재명 대통령 후보 89.77%로 민주당 후보가 됐는데요. 이건 참 압도적인 득표율이다라는 것보다는 경이적인 득표율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90%에 못 미쳤지만 역대 민주당 후보 가운데 이렇게 높은 후보 또 뭐 여야 통틀어서 이런 후보가 없었죠. 없었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후보로 77%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압도적인 퍼센티지를 얻었던 민주당 후보는 없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내란 사태가 있었고 내란 종식을 위해서 이재명 후보가 보여줬던 리더십은 그 열망을 받기에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국민들이 볼 때 이재명 특히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을 볼 때는 민주당을 하나로 뭉치게 해서 그 뭉친 힘으로 내란 세력을 종식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이 그리고 변함없이 흔들
틀림없이 개파 없이 그렇게 쭉 왔지 않습니까? 이런 점들이 높이 샀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이재명 후보가 이제 행정가로서 보여줬던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보여줬던 그 능력들이 충분히 이 위기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다시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인증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예전 같으면 개파 나눠지고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았는데 요즘처럼 이렇게 내란 사태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가지고 투쟁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지 않습니까? 많은 위기들이 있었지만 그 위기를 뚫고 나오는 민주당의 가장 리더십을 발휘했던 분이 이재명 후보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열망으로 또 기대로 소망으로 그렇게 뭉쳐져서 89.77%라는 경이로운 그런 기록을 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전망합니다. 김대중 후보도 77점 몇 퍼센트 해가지고 반올림하면 78%라고 하지요. 네. 그렇게 따지면 이재명 후보도 90%라고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제 89.77 하는 것이 더 긴장을 좀 덜 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는 온갖 트집을 잡아서 이재명 후보를 깎아내리려고 하니까 뭐 공산당이나 하는 거다라고 하지만 지금 시점은 정말 압도적인 그런 지지가 필요한 때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임세은 대변인께서는 혹시 전당대회장에 다녀오셨나요? 저는 일부러 안 갔습니다. 아, 왜? 울까 봐요?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 거기 가면요. 좀 시끄러워서 연설이 안 들려요. 네, 그래서 좀 조용히 사실 그 근처에서 저희 후배들이랑 영상을 보면서 시청을 했어요. 연설을 듣고 싶어서. 네, 연설 듣고 정말 싶어서. 명연설이었어요. 네, 특히나 마지막 수락 연설은 30분 가량인데 대본 하나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즉석적으로 한 게 많은 울림을 주었고 같이 봤던 저희 동지들이랑 저희 뭐 울면서 봤거든요. 거의. 아니 어떻게 저렇게 연설을 잘해? 이래서 봤고 하여튼 굉장히 감동적이었다. 그리고 당연히 이재명 후보도 감동적이었지만 같이 경쟁하셨던 김동연 후보나 김경수 후보의 연설도 굉장히 또 울림이 있었던 연설이었습니다. 특히나 국민의힘과는 다르게 민주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서로를 격려해주면서 내란을 극복하자는 한마음이 보였던 그런 경쟁을 넘어서 약간 통합의 경선이어서 더 감동이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이제 후보죠. 이재명 후보도 수락연설의 주요 키워드가 통합이 14번이나 나왔고요. 희망이 13번. 그리고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 10번, 민주주의 9번 이렇게 나올 만큼 통합과 희망 그리고 무너지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에 대한 희망을 본인을 통해서 본인 도구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저는 한편으로는 이제 좀 마음이 약간 울적한 것도 있는 게 이제는 정말 보내드려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판 이제 약간 울컥한 마음이 약간 들었습니다. 어디로 보내드린다고? 이제 국민께 보내드려야죠. 뭐 그동안 임세은 대변인 거였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제 우리의 대표고 약간 그런데 이제 정말로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요. 사랑하는 연인을 보낸 것처럼.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이번 응원해드려야 경선 기간에 상당히 민주당 경선과 국민의힘 물론 국민의힘은 지금 처지는 이해합니다. 자기들이 모시던 윤석열 대통령 파면 당하고 치러지는 것이라서 뭐 정신이 없겠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정당다운 그런 경선 모습을 좀 보여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어떤 매체 제목을 보니까 키높이로 시작해서 한덕수로 끝났다 그러더라고요. 예, 저도 뭐 별로 관심이 없어서 깊이는 안 보고 돌아다니는 쇼츠나 이런 걸로 봤습니다만 참 한동훈, 홍준표 싸우는 거 가관이더군요. 예. 양지열 변호사님은 89.77%의 의미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크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양쪽의 대결의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양쪽의 대결의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 중에는 국민의힘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다시 태어난다는 마음으로 일단은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진짜로 해체에 가까운 정도의 반성을 보여주고 나서 그 위기 속에서 이뤄가라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여전히 뻣뻣하게 고개 들면서 지금도 탄핵을 찬성하니 반대하니 하고 있고 그날이 잘못되니 잘되니 하면서 자기들끼리만 싸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게 한편으로 또 이재명 지금 이제 후보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공격도 하고 있고 재판도 계속 해야 되고 재판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다행인 거는 이쪽에서의 공격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 보니까 사실 이쪽이 오히려 더 뭉칠 수 있는 기기도 줬었고, 반대로 이쪽의 공격이 그렇게 강하지 않으면 이쪽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는 좀 흐트러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이대로 가면 민주당에서 누가 후보가 나오더라도 뭐 대선 합을 만하다라는 생각이 되면 당이 또 욕심내느라고 사분오열 될 수도 있고 국민들의 지지도 많이 흐트러질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로 모아졌다라는 데 저는 굉장히 큰 뜻을 부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위기의식하에서 이재명 후보밖에 없다라고 할지라도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다른 후보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주지 않을 만큼 굉장히 위기관리를 지난 몇 달 동안 너무 잘 해왔기 때문에, 그게 그 두 가지가 저쪽이 사분오열하고 있고, 그런 와중에 또 민주당도 또 민주당 나름대로 저렇게 하니까 우리는 누구라도 할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이재명 전 대표 체제하에서 후보를 내서, 그리고 저는 이재명 후보의 그 연설 중에 개인적으로 딱 그 가장 꽂혔던 단어는요, 오히려 시간이 없다라는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너무 많고, 경제도 그렇고 외교도 그렇고, 지금 다른 국가들은 왜 AI를 통해서 저 미래 인류 자체가 바뀌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정치권에서 쌈박질하고 있으면 되냐, 이 말씀이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딱 저 국민의힘하고 너무 대비가 되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이 결과를 낳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번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으면 윤석열에 의해서 망가진 3년 우리가 겪지 않아도 됐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하는 불셀출의 대통령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그야말로 사전 5기 그 힘든 과정을 겪어내고 김대중 대통령 준비를 했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 5년 동안 이 나라가 많이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그야말로 70년대에 부정선거만 아니었더라면 그때 대통령이 됐을 겁니다. 그러나 온갖 부정으로 박정희가 독재를 하게 됐지만, 장기 집권을 하면서 그때 만약에 됐더라면 아마 그만한 경륜을 가지고 할 수는 없었겠죠. 민주화는 앞당겼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점에서 이번에 이제 세 번째 이재명 후보가 이제 대통령에 도전하게 되는데,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진주를 만들어내는 모래알처럼 스며들어서 정말 훌륭한 대통령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기간이 결코 유익이 없는 시간은 아니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그 연설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묻어났지요. 어제 후보 수락 연설하는 거 한번 보실까요?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 제55조에 의하여 기호 1번 이재명 후보가 89.77%의 득표율로 유효 투표자의 과반 이상을 득표했으므로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20년 민주당원 이재명이 민주당의 제21대 대통령 후보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들께서는 저 이재명에게 압도적인 정권 탈환을 통해 내란과 퇴행의 구시대를 청산하고 국민 주권과 희망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저 이재명은 지금부터 여러분이 지어주신 희망의 새 이름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살려주신 기회의 새 이름입니다.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여러분을
믿습니다. 네. 참 가슴 뭉클한 장면이었습니다. 시간만 된다면 비록 길더라도 여러분들께 다 들려드리고 싶은데 앞부분과 뒷부분만 들려드렸습니다. 원고를 보지 않고 저렇게 멋있는 연설을 할 수 있는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마지막 부분에 그 부분이 막 크게 와닿았습니다. 저 이재명은 지금부터 여러분이 지어주신 희망의 새 이름이다. 여러분이 다시 살려주신 기회의 이름이다. 그리고 세계를 선도하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 국민의 유용한 큰 도구이자 충직한 대표 일꾼의 이름이다. 그 이재명의 이름을 이렇게 세 가지로 희망의 이름, 기회의 이름, 대표 일꾼의 이름. 이걸 들으면서 이건 정말 지금까지 들어본 어떤 레토릭보다도 참 최고의 레토릭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뭐 저는 현장에 있었는데 아, 그러셨군요. 네, 뭐 4번 다 제가 이제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을 돌면서 영상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는 사실은 박범계는 우리가 마이크로 들어서 그렇지 저 소리가 박범계이 아나운서를 할 때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소리를 질렀어요. 현장에서. 현장에 있을 때는 박범계 선관위원장이 발언한 내용이 들리지 않을 정도로 한호를 외치는데 이재명을 외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뭉클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수락연설을 하면서 끊임없이 통합을 얘기하고 본인을 도구로 이용해 달라고 얘기하는 건 예전부터 계속 주장했던 주장이고요. 이념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은 국가를 살려내야 된다는 절박감이 있다는 모습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준비된 대통령이 돼서 그런 모든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내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를 얘기했고요.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국민의힘이나 다른 정치인들 보면 대체적으로 뭐 정적이라든지 아니면 대상을 공격하면서 본인을 높이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제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어요. 미래에 대한 희망, 그리고 내란에 대한 종식과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야 되겠다는 간절함, 이런 마음들이 너무 뜨겁게 와 닿았고, 저도 들으면서 이제 아까 뭐 뭉클하고 뭐 눈물 날 정도로 그렇게 감동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냥 이재명이라고 하는 이 후보가 갖고 있는 그 나라 사랑하는 마음일까요? 또 국민을 향한 열정, 이런 부분들은요, 그냥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들을 때마다 막 다가왔습니다. 제 느낌은 그랬고요. 현장에 있으면서. 그리고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이 이재명을 연호하면서 그 뭔가 기대하는 마음이 그대로 고스란히 이게 체험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냥 말의 성찬이 아니라 그 말이 진실하게 다가와서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꽂히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저는 와서 진실된 사람이고 정말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후보구나, 이런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그런 연설이었습니다. 저에게는. 날터 이촌님, 어제 울컥했던 연설을 다시 듣는구나. 후보 수락 연설을 얼마나 감동이 컸던지 나이 60 넘어서 이런 연설은 처음이었습니다. 행복한 삶님, 인동초 오뚜기 정신, 준비된 일꾼, 탁월한 리더, 이재명 화이팅, 응원합니다. 나라 위해서 헌신해 주세요.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처럼 훌륭한 영웅이 되세요. 호수의 돼지고기. 호수의 달그림자가 아니고 호수의 돼지고기님. 이재명 후보 선출 축하합니다. 임세은 소장님, 이재명 정부에서 큰 역할을 하시길요. 병어리TV 100만 화이팅 하면서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임세은 소장님만 나오시면 슈퍼챗 보내시는 분이에요. 아니, 아이디가 너무. 호수의 돼지고기도 아시는 아니, 분이세요? 이분 지난번에도 어디 딴 데서 스포츠 쏘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저는 이재명 후보가 이제 대통령이 되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그 김수진 작가님이 지난번에 했던 얘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종편에서 이렇게 작가로 일을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됐을 때 다큐를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왜? 서사가 없으니까. 윤석열이가 무슨 스토리가 있습니까? 어? 와이프가 스토리가 있죠. 와이프. 그걸 할 수는 없고 너무 힘들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면은요, 김대중, 노무현 이후 이재명을 맡게 되는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그 정치 역정은 우리가 이제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사전 오기 끝에 대통령이 돼서 그 경륜을 펼쳤지요. 노무현은 어떻습니까? 정말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아가지고 정말 고생해가지고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정말 계란으로 바위치는 그런 일을 해서 결국은 바보 노무현이라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 노무현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재임 시절에 여러 가지 평가를 받았지만 그 이후 우리 국민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중에 한 명이 됐습니다. 이제 이재명이라고 하는 이름도 그 반열에 올라서 많은 것을 남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처럼 준비된 후보도 찾기 힘듭니다. 기초단체장 맨 마지막부터 시작했습니다.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당대표. 이제 대통령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 문턱 앞에 있습니다. 저는 어제 연설 가운데 그 옛날 회고하는 그 부분도 상당히 와닿았습니다. 2004년 3월 28일 오후 5시 성남시청 앞 주민교회 지하 기도실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결심했습니다. 성남 시민들이 그토록 바랐지만 부정한 기득권자들이 좌절시킨 시립 공공병원의 꿈을 성남시장이 반드시 되어서라도 이루려고 시장 출마를 정치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이재명이라고 하는 이름을 맨 처음에 듣게 된 게요. 제가 아주 존경하는 선배 한 분이 분당에 살고 계신데 제가 그때 KBS 기자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저한테 그러셨어요. 혹시 이재명이라고 아나? 누구요? 지금 성남시장인데 좀 주목해보게. 그래서 그렇게 잘합니까? 이 사람 보통이 아니야. 그때 그분이 성남시장 초반에 저한테 그 이름을 얘기하면서 주목해보라고 하셨어요. 지금도 이재명 후보를 열렬히 지지하는데 그분도 이제 나름 상당히 이제 그 연세가 있으시고 세상을 이렇게 많이 겪어보셨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행정을 잘하는 사람 그리고 이렇게 깨끗하고 투명하고 청렴한 사람을 처음 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기초단체장이잖아요. 성남시장이. 그러면은 소위 말하면 서울 따지면 어디 구청장 뭐 이런 그 정도인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본인 사는 동네에 구청장이나 시장 이름 아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심지어 본인 사는 동네도. 근데 이재명이라는 성남시장은 그 성남시를 넘어서서 다른 데에서 더 유명할 만큼 이 사람의 그 행동이나 태도나 말을 다 모두가 주목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서울을 벗어난 적이 없는데 성남시장 이름을 알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에. 아니 지금 성남시장 이름 아는 분 계세요 여기서? 모르잖아요. 저도 지금 모르거든요. 성남시장 이재명. 성남시 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 하면 이재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알았냐고. 그러니까 서울 사는 임세은이 성남시가 어딘지도 잘 모르는 성남시장 이름 알 정도면 이 사람이 그 정도로 그다음 소위 말하면 이제 그 싹수가 있다는 말 하죠 어른들이. 근데 그 정도의 어떤 사람이고 아까 이재명 후보가 말씀하셨던 게 20년 당원 이재명이 대통령 후보가 됐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놀란 게 20년밖에 안 됐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이분이 혼자 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비주류였습니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그 성남시의 기초단체장으로 시작해서 행정 능력을 검증받았고 주류의 삶은 단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어요. 항상 비주류, 항상 뭐 쓴소리, 뭐 튄다 이랬던 사람이 어느덧 이 대한민국을 넘어서서 이제 당을 바꿨고 당원 중심주의의 당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는 대한민국 바꾸기 위한 그런 준비를 했다.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가 어제 또 감동적이었던 게 바로 지난 대선에 대한 회고였습니다. 국민께 그 당시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이재명이 후보여서 대선에 졌다. 혹은 뭐 지난 정부가 잘못했다 등등의 누구 탓하기만 바빴는데 어제 이재명 후보가 말씀하시기를 나 때문에 고통을 드려 죄송하다. 지난 대선에서 내가 졌어. 내가 부족해 졌기 때문에 이 3년의 그 아픈 고통을 윤석열이라는 그 희대의 악마 정권을 그러니까 악마 정권은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 희대의 정권을 만나서 고통을 드려서 죄송하다. 나 때문에 죄송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그걸 누구도 하기 어려운 그런 지점을 또 이야기해 주셔서 좀 그 부분도 굉장히 감동 먹었습니다. 감동을 받았고요. 오죽하면 조선일보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7 체제 이후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다. 그렇죠.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보고 한마디로 끝난 것 같습니다.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고 이제 대선이 끝나면 우리가 참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지켜보겠지만 사실 매우 힘든 실험을 우리 대한민국이 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막강한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190석이 넘는 그런 의석을 가지고 못할 일이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자꾸 공격하고 벌써부터 보수 매체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확신을 갖고 공격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런 수많은 쓰레기들을 정리하려면 일반 이 청소기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강력한 진공 청소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걸 해내려면 이런 강력한 리더십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번에 압도적으로 이겨야 된다. 오동현 TV님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임세은이죠. 이번에는 네 분입니다. 배국계 선생님, 최진봉 교수님, 양지열 변호사님, 임세은 소장님 월요일마다 좋은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드립니다. 아니 이렇게 왜 쓰신지 아시면 제가 항의를 했다니까. 오동현 변호사를 만나서 예. 아니 왜 임세은만 하냐 이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동현 변호사 그 뒤부터 계속 이름을 다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 덕분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슈퍼챗은 아니지만 안진걸 소장이 또 댓글을 남겼어요. 네. 임세은 지지자들이 슈퍼챗을 쏘고 있다 이렇게 댓글을 남겼어요. 일을 좀 하셔야지 지금 뭐 하는 항상 슈퍼챗 보내는데 이번에 홍길동에 돈 다 써버렸다고. 금요일에 다 썼으면 저기 장학금 드리더라고. 아, 근데 예. 거기서 장학금 받은 분이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맞아요. 대단합니다, 진짜. 그런 게 정말 큰 보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김장하 선생님하고 비슷한 그렇죠. 느낌을 받았어요. 예. 이 홍길동 꿈수저 청년장. 그러니까 그 네. 꿈수죠. 거기서 하는 이 행동이 정말 나중에 우리가 봤던 그런 좋은 법관들이나 좋은 변호인이나 법조인들을 만들어내는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많은 분이 좀 후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거기에. 예. 제가 이렇게 그 시간이 되면 혹시 기회가 되면 꼭 모시고 싶은 분이 어른 김장하 선생님 또 문영배 재판관님 이런 분들인데 그분들 참 오시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 어른 김장하 기획한 김주환 기자라도 한번 기회가 되면 백운기의 대화에서 만나보고 싶다 하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명비어천가라고 비판을 하셔도 괜찮을 만큼 우리가 좀 칭찬할 것 칭찬하고 어제 연설 정말 멋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이죠. 아 이분은 요즘 보면 상당히 좀 사생 팬 되신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 팬이 된 것 같아요. 뭐 표현들이 근데 참 좋아요. 정규재 씨 난 그 전에 박근혜 때 이렇게 뭐 그렇게 좋게 안 봤는데 요즘에 그래 이런 정도가 돼야 보수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제 이재명의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을 듣고라는 글을 SNS에 올렸는데 아주 날카롭게 잘 지적을 했어요. 없는 단어가 있더라. 연설에. 그러니까 우리가 연설하면 맨날 듣는 것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없는 단어가 있더라. 뭐냐? 타도 이런 말이 없더라. 윤석열이라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하더라. 그리고 뭐 지금 보면은 얼마나 윤석열 때문에 했는데 쿠데타라는 말은 있었어도 윤석열이라는 단어는 없더라. 검찰 독재의 희생자였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또 뭐 다른 사람 이름도 아예 안 나오더라. 노무현 이름 뭐 정도 나왔을 뿐이고 상대방들에 대해서는 아예 입을 닫았다. 증오의 언어나 적개심을 표현하는 단어들은 없었다. 국힘당도 안 나왔다. 그래서 저 언론인이 또 그렇게 듣는구나.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의 언어가 그런 점에서 아주 좋아졌다. 생각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아주 칭찬을 했는데 이 양반 보수인데 이번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 찍을 것 같아요. 양지열 변호사님 상당히 날카로운 지적이었어요. 아니 저도 보면서 한 번도 그런 생각하는데 언론인 선배가 맞구나라는 생각을 예. 했습니다. 내가 기사를 써도 이렇게 쓸 수 없었는데 저런 통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왜 그동안 그렇게 행동을 했지 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하게 만들었는데 사실 이제 아까 이제 앵커님도 그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 사람이 아무리 뭔가 생각이 많고 평소에 뭔가를 많이 연습을 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30분 가량을 원고 없이 그런 얘기들을 쏟아내기는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근데 아까 임세훈 소장님도 그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요 그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이렇게 되짚어서 제가 겪은 거 아닌 생각해 보면
야, 나는 저런 삶이면 대통령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를 시킨다도 싫다라는 생각부터 먼저 들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재명 성남시장으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한 직후부터 검찰의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그때부터 수사 시작됐고요. 경기도지사 시절에 내내 재판받아야 했고요. 지금도 경기도 성남시장 시절에 있었던 대장동 수사를 가지고 대선 때도 괴롭혔고 지금도 재판이 계속되고 있고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기간에도 일주일 전까지 재판을 가들어 나가야 되는 그런 입지에 있는 겁니다. 근데 참 역사라는 게 희한하더라고요. 아까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를 하지만 왜 그렇게 사람을 괴롭히지 않으면 훌륭한 유인이 안 태어나는 모양이에요. 훌륭한 인물이 안 태어나는 모양이에요. 그 연단이라는 걸 거쳐왔기 때문에 누군가는 벌써 몇 년 전부터 그렇게 시련이 주어졌는데 이렇게 주저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이재명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변화할 줄 아는 정치인이다. 그게 성장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 성장의 결과가 결국에 30분이라는 대통령 후보 연설을 원고 없이 할 수 있고 그 연설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인물을 만들어낸 거죠. 만들어진 거예요. 저는 보면서 진짜 이게 역사라고 하는 게 의지를 가지고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구현을 하는구나.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잘나고 훌륭하고 이런 게 아니라 역사가 시대가 모여가지고 이 사람을 막 들들들 볶아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놔서 이재명 후보 스스로 얘기했듯이 도구로 쓰려고 하는구나. 그런 상황이 진정성이 느껴지더라고요, 예. 진짜. 굴트리오님, 갈라치기 분열의 언어 피곤한데 통합 메시지 정말 반가웠습니다. 사람답게 살자님, 다시 봐도 가슴이 뭉클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믿습니다. 박광원님, 48년생 촌노입니다. 이재명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자꾸 납니다. 노안이겠지요. 그러셨는데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나는 사람 우리가 있지요. 노무현 아닙니까? 이제 그런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훌륭한 대통령이 돼서 이 나라를 정말 다시 바로 세우고 역사에 남는 그런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힘을 모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이재명 후보 선출되면서 자꾸 이제 그 19대 때 대선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박근혜 탄핵 이후에 치러지는 대선인데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쉽게 무난히 당선될 거라고 예측을 했지요. 그때와 상당히 좀 닮은 점이 많이 있죠. 탄핵 이후에 치러지는 대선이니까. 그때 국민의힘도 역시 뭐 질이 멸렬했죠. 후보를 구하지 못해가지고 처음에 반기문을 한번 해볼까? 뭐 그랬다가 반기문 뭐 엄청났어요 그때. 뭐 반기문이면 될 거야. 왜? 유엔 사무총장까지 했으니까. 근데 돌아와서 보여준 게 이건 뭐 완전히 우리나라 대통령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랬는데 결국은 뭐 견디지 못하고 낙마했고 그다음에 또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도 약간 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드롭했죠. 그런데 이제 한덕수 나온다고 그러는데 한덕수는 조금 이따가 다뤄보겠습니다만 저는 국민의힘 그거 하는 거 보면서 참 한심하다. 한덕수가 뭔데 부전승으로 올라오게 만듭니까? 지금 한덕수하고 단일화 한다는 거는 너네들 열심히 해봐. 열심히 해봐. 그 다음에 거기서 1등 한 놈하고 한덕수하고 붙어봐. 이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월드컵에 그러면 다른 나라들 다 열심히 싸워가지고 거기서 결승 진출한 놈하고 브라질하고 붙어봐.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덕수가 그 급이에요? 무슨 그런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홍준표가 나왔잖아요. 근데 홍준표 24 그리고 이제 안철수 후보가 21% 이렇게 하던데 홍준표 후보는 당시에 성완종 리스트에 걸려가지고 아주 또 죽을 뻔했어요. 그랬는데 다행히 2심에서 무죄 선고 받아가지고 이제 후보가 됐는데 지금은 또 명태균 후보한테 또 명태균한테 걸려가지고 지금 아주 저건 또 돼지를 잔칫날 잡는다고 그러니까 후보가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도 사실은 이제 50을 좀 넘었어야 되는데 그래도 엄청난 차이예요. 아마 이때 차이가 역대 대통령 선거 가운데 가장 큰 표차 아닌가 싶은데요. 홍준표 후보가
785만, 문재인 후보가 1342만, 500만 표 차이였는데, 예.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났어요. 이때 선거 결과를 한번 보면 41, 24, 21, 그리고 득표수가 1300, 780, 690이었어요. 이 구도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이번에도 이준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끝까지 나간다면 3자 구도라고 봐야죠. 구도 자체는 3자 구도로 그렇게 놓고 있고 이미 언론에서 이제 가상 후보들 예비 그 대결 같은 것들을 할 때도 3자 구도로 놓고 다 여론조사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상황이 겉모양으로 봤을 때 구도 자체는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많이 저는 다르다라고 봅니다. 다른 결정적인 거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는 딱히 뭐 얘기를 하고 싶은 생각조차도 없고 무엇보다 그때 박근혜 때와 지금 결정으로 자는 건 탄핵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탄핵 다른 것도 지금 많이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야, 박근혜 불쌍하다. 이 상황에 빠져보면 뭐 저런 인간이 있냐, 윤석열. 그리고 윤석열이라고 하는 인간이 그렇게 나와서 돌아다닐 수 있게 만드는 게 대한민국의 부패한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들, 특히 정치계에는 물론 사법계에도 얼마나 그 부패한 기득권이 많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치러지는 그런 선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주변에 있는 인간들은 뭐 윤 어게인 당을 만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탄핵 직후에 선거 치러지는 대선이라고 하지만 저는 19대 때하고 지금은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상황. 하지만 또 경계해야 될 상황도 맞다고 봅니다. 어떤 여론의 국민의 뜻이 경계해야 될 상황이 아니라 국민들이 저들을 지지할 리는 없지만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는 인간들이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있고 오히려 기득권을 아직도 많이 쥐고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팩트를 확실하게 체크를 해드리면 득표율로는 이명박 정동영 때가 차이가 더 크기는 했어요. 그때 이명박이 48.7, 정동영 26.1. 득표율 차이는 이명박이 가장 큰 차이였지만 득표수로 따지면 문재인 후보가 당선됐을 때 그때가 더 차이가 큽니다. 그때 표차가 557만 표, 17.05% 그런 차이로 그렇게 압도적으로 이겼는데도 얼마나 반란이 심했습니까? 그런데 불과 0.7%로 이긴 자가 하는 짓을 보고 우리 국민들이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완전하게 그야말로 압도적으로 진압을 해야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사실 지난 그 문재인 전 대통령 선거 때 물론 표 차이는 굉장히 많았지만 사실 홍준표 그다음 후보랑 안철수 후보 합치면요 문재인 후보보다 높습니다. 예, 따지고 보면은 근데 뭐 물론 이게 모든 게 다 이렇게 똑같이 산수로 되는 건 아니지만요. 또 하나 제가 기억이 나는 게 그 당시에 탄핵 이후에 맞이한 지금과 비슷한 선거였는데 그 당시에 박근혜의 지지율이 거의 뭐 5%, 6% 요 정도일 때인데 불구하고 홍준표가 24%나 나온 희대의 일이었어요. 그리고 선거 기간에 심지어 안철수가 그 당시 문재인 후보를 앞설 것 같은 때가 한번 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제 안철수가 유치원 파동 때문에 이제 쑥 내려갔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하나씩 다 기억이 나는데요. 그만큼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 이 내란 세력들은요. 절대로 포기하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죽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인 걸로 이길 거지만 이들은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 있는 상상할 수 있는 그 상상 너머의 일을 그동안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했기 때문에 뭐 한치의 긴장을 풀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로 압도적으로 지금 뭐 대충 557만 표가 아니라 그냥 아예 압살할 정도로 우리가 승리를 해야 저들의 세력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게 통합에 더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저들의 목소리는 이제는 뭐 내란에 대해서 전혀 반성도 없고 오히려 내란을 무슨 뭐 더 찬양하는 이런 세력에 대해서는요 정말 압도적인 표차로 심판을 해야 우리가 통합의 길도 빨라지고 이재명 대표 후보가 얘기하는 새로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저희는 투표해야 되고 닷을 갈아야 됩니다. 그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땡큐 이재명님. 정기회원 가입해 주시면서 앵커님 죄송해요. 집에 사정이 많이 안 좋아져서 슈퍼챗도 못 보내드리네요. 마음으로 응원하고 마음으로 함께 할게요. 좋은 날 오겠죠. 아이고 슈퍼챗 안 보내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요. 정기회원도 부담되시면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와서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댓글 남겨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16개월째 회원으로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오늘 리얼미터에서 여론조사 나온 거를 보면은 뭐 별짓을 해도 뭐 다 똑같더라고요. 자, 리얼미터 여론조사표 한번 띄워주실래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대선 주자 적합도를 조사한 건데요. 이재명 후보가 48.5, 김문수 후보가 13.4, 홍준표 10.2, 한동훈 9.7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뭐 국민의힘이 누가 뭐 돼야지요. 돼야 뭐가 나올 텐데 누가 돼도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요. 혹시 여론조사 관련해서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나 뭐 이런 거 나와 있습니까? 있으면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리얼미터는 약간 그동안에 민주당에 좀 그렇게 유리하지 않은 여론조사를 했던 곳이긴 합니다만은 했다기보다는 그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요즘에 어떤 여론조사 보더라도 다 압도적이죠. 아, 그럼요. 대부분 다 50%대예요. 그러니까 물론 리얼미터 지금 말씀하신 그 여론조사는 이렇게 나왔지만 리얼미터는 갤럽하고 차이가 늘 좀 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리얼미터는 약간 보수적으로 봅니다. 민주당이나 이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50%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3자 대결이든 2자 대결이든 뭐 의미가 상관없이 그렇게 나와요. 그 말은 안정적으로 지금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을 끌고 가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등락이 있지 않잖아요. 지금까지 보면 계속 비슷한 형태의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와요. 누구를 갖다 붙여 한덕수 지금 현 총리를 대상으로 해도 똑같아요. 결과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크게 차이가 없어요. 누구하고 하든 거의 비슷한 형태의 지지율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건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강고하다는 걸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요. 제가 볼 때는 선거일간 더 높게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 결과보다. 그리고 내란 사태라고 하는 게 박근혜 탄핵과는 또 다른 점이 있는 게 박근혜 탄핵은 국정농단이지만 내란이라고 하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 이것도 친위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국민들에게 총칼을 겨눈 그런 짓을 한 그런 정당 그리고 그런 일을 했던 이 전직 대통령 윤석열을 지지하고 있는 아직도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후보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물론 공고하게 국민의힘을 좋아하고 윤석열을 아직도 좋아해서 윤어게인이라는 것까지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겠죠. 그건 정말 변함없이 지지하는 뭐 몇 퍼센트, 뭐 20, 30% 정도 되겠죠. 그 이상을 넘어가기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누가 들어와도 한덕수가 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 물론 우린 긴장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고 늘 지고 있다는 마음으로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는 해야 되는 거지만 저는 그냥 전망을 해보면 50%대를 넘어서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는 60% 정도의 지지율까지도 끌어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압도적 승리를 해야 더 이상 말을 못해요. 그래야 뭐 예를 들면 대선 끝나고 나서 60%의 압도적 승리를 하게 되면 국민의힘이든 뭐 내란 세력들이든 이런 세력들이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를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어느 정도 차이 없이 지난번에 뭐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홍준표 안철수가 나오긴 했지만 합쳐보면 또 숫자가 높아지잖아요. 그렇게 되지 말고 이재명 후보가 60% 정도의 지지율을 가져오게 되면 추후에 어떤 그 국정 동력, 국정을 운영하고 내란 세력을 청산하는 그 일에 엄청난 힘이 실릴 겁니다. 국민의 여망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의 여망. 그렇게 만약 당선이 되게 되면 국정 동력을 얻게 되고 그것이 검찰 개혁, 언론 개혁 그리고 내란 종식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완성해낼 수 있는 힘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론조사표 한번 준비된 거 띄워봐 주십시오. 먼저 리얼미터입니다. 예, 이재명 후보가 누가 나와도 뭐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조사 결과고요. 또 하나는요. 갤럽입니다. 갤럽은 지난주 금요일 날 나온 거죠. 이재명 후보 38, 나머지 후보는 뭐 다 합쳐도 못 미치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리고 또 MBC. MBC는 이제 특이한 게 아직 출마 선언도 하지 않은 한덕수가 저쪽에서 가장 높게 나오는데 한덕수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지요. 또 하나 있나요? KBS 거? KBS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KBS, MBC를 보면 한덕수가 지금 가장 다른 후보에 비해서 많이 나오는데
오늘 아침에 속보가 떴는데 한덕수 총리 비서실장이 사표를 냈다고 그래요. 손영택 국무총리실 비서실장인데 사직서를 제출했다. 수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제 먼저 너 나가서 준비해 이런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비서실장이 어떻게 보면은 핵심 중에 핵심 참모인데요. 일단은 손영택 비서실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걸로 알려져 있고 또 김수혜 공보실장도 사의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보 라인 그리고 비서실장 라인 이제 합류를 한 건데요. 그리고 또 이 라인들이 캠프가 원희룡계가 이제 주축이 될 것이다라는 게 또 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가 저는 이 국가의 세금을 지금까지 받아 먹으면서 아직까지도 너무나 매국노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아직도 왜 본인이 국가 세금 받으면서 선거운동 하고 다닙니까? 아니 진짜 그만두던가요. 얼마 전에는 무슨 뭐 군대도 갔다 오고 뭐 하고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 사실 그 트럼프와의 관세 협상 자기가 통상 전문가라면 그쪽에 더 힘을 기울여야지 왜 갑자기 무슨 미군 가고 이런 짓을 하냐. 그럼 빨리 본인이 출마 선언을 하던가요. 그리고 저는 국민의힘이 정말 소위 말하면 벨도 없는 게 한덕수가 언제부터 국민의힘 사람이었죠? 한덕수는 단 한 번도 국민의힘 당원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도 좀 짜증이 나긴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 때 국무총리도 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언제든지 얼굴 색깔 바꾸고 뭐 자기 성향 바꾸고 말 바꾸는 그냥 그런 기회주의자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의 표본이에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국민의힘에 아까 나온 홍준표, 뭐 한동훈, 그다음에 뭐 안철수 등등 후보들 있잖아요. 김문수 있는데 그 후보들이 명백하게 팔딱팔딱 살아 있는데 오죽 저 사람 갖고 해결이 안 되면 어서 꾸어옵니까? 그래서 꾸어온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윤석열입니다. 후보가 없어서 꾸어온 게 윤석열이에요. 그러니까 제2의 윤석열을 만들지 않고서는 이게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그만큼 이제는 위헌정당 해산으로 갈 만큼 인재도 없고 당의 철학도 없고 신념도 없고 뭣도 없는 그런 정당이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실컷 꾸우면 뭐합니까? 제2의 윤석열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보십시오. 제2의 매국노 후보 만드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덕수 출마는 결국은 이제 본인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뭐 해보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그러면은 한덕수가 들어와서 같이 하든지 그렇죠. 한덕수가 뭔데 그걸 부전성으로 올라가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 2차 경선 과정에서 안철수 한 사람 빼놓고는 나머지는 전부 그냥 자연스럽게 한덕수랑 손을 잡겠대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분이 나쁘거나 최소한 오히려 아니 그런 사람을 왜 여기서 거론하십니까? 라고 묻는 것도 아니에요. 김문수 후보가 주춤하고 개비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주춤하고 했다가 제일 먼저 한덕수랑 손잡기로 했다라는 이유로 또 국민의힘에서도 지지율이 올라가요. 이것도 참 희한한 일이고 그리고 저는 비서실장 오늘 아침에 속보로 나오는 것처럼 이미 언론에서도 28일, 29일 사이에 비서실 인원을 중심으로 사표를 낼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원래 한덕수가 지금 있는 자리가 선출직이어서 뭐 어디 지사다든가 시장이어서 정치를 같이 하던 사람이면 비서실에서 선거 캠프를 추리해서 나오죠. 저 사람들은 늘공이었어요. 나라의 녹을 받고 계속해서 지금도 그 일을 해왔던 사람이고 나와서 공무원 연금 받는 사람들이 주르륵 같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모시던 직장 상사가 저희 대통령 나온다니까 같이 따라와서 캠프를 꾸려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거는. 사퇴했다고 해서 공무원 중립부분 그냥 위반이 아닌 거예요? 저는 이것 자체가 뭐 위법, 불법은 아니지만 명백하게 잘못된 거죠. 그 부분 짚어야죠. 그리고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 꾸어온 사람들이 해왔던 행태를 보면 윤석열도 지적을 하셨지만 윤석열이라는 자가 퇴행했던 어떤 것에 지금 검찰 출신이 그걸 떠나서 뭘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한덕수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올라간 거는 잠깐 지금 소장님 지적한 것처럼 그 공무원이라고 하는 조직사회 내에서 어떻게 하면 보신해서 그리고 내가 승진해서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하는 표상이었던 겁니다.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거 말고 한덕수가 무슨 일을 했는지 기억나는 분 있어요? 저는 죄송하지만 한덕수란 인물이 대한민국의 국가의 발전에 이거를 기억했다. 나는 게 없습니다. 기억나는 거 있어요. 잼버리에서 변기 닦았어요. 그나마 잘한 거. 청소 잘한다. 변기 청소 잘한다. 아니 한덕수가 아니 그 국민의힘 후보들은 벨도 없나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이 자기가 후보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그런 배일도 없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반대하는 사람 있었고 비판하는 입장이 있었잖아요. 근데 보니까 한덕수의 지지율이 높아. 그것도 지금 어디서 지지율이 높냐면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극우 세력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한덕수에 대한 지지율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만약 안 한다고 하면 이번 2차 경선에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순전히 그 생각이에요. 머릿속에 뭐만 있냐면 내가 2차 경선에서 올라가야 되는데 왜냐면 50% 하잖아요. 당원들하고 그 일반 시민들하고. 그런데 만약에 당원들 입장에서는 나중에 한덕수가 후보가 되도록 단일화해야 되는데 이거 반대하는 사람 내가 안 찍을 거야. 이런 여론이 강하게 퍼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눈치를 보다가 안철수까지, 심지어는 안철수는 끝까지 반대했었거든요. 이러더니 갑자기 자기가 못 올라갈 것 같으니까 이 두 명 안에 들어야 되잖아요. 그거 못할 것 같으니까 또 입장을 바꿔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원칙이라든가 아니면 자기 생각보다는 그냥 어떻게 하면 이 두 명 안에 들어가서 마지막 후보가 될 거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 공학적 계산만 하지 원칙이라든지 지금 두 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거 공무원 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나오는 게 맞는 거냐 또 국민적 여론 보면 심판하다가 선수로 뛰는 게 맞냐 이런 논란도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해 보면 한덕수 나오지 말아야 되는 게 60% 정도 나왔어요. 지난번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비판적 입장을 받고 있는 사람을 너도 나도 끌어안고 같이 가겠다? 이거는 정치 공학적 계산만은 얄팍한 생각의 발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사전투표는 31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투표율이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뜻을 보여줘야 됩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이 한 80% 넘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정말 현명하게 잘 해야 됩니다. 미국 사람들 하는 것 보면 한심해요. 오늘 기사를 하나 봤는데 제목이 재앙 같았던 100일 트럼프 다시는 안 뽑을 것. 이제 와서. 지지했던 흑인, 히스패닉, 아시안 후회. 이제는 부정평가가 각각 82%, 72%, 69%. 그걸 이제 알았냐?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트럼프가 되면은 소수의 아주 참 엄청나게 탄압하고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그래가지고 저거들만 먹고 살자고 할 거 많이 보이는데 최진봉 교수님 네. 왜 이렇게 미국 사람들 어리석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윤석열 뽑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거하고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난번에 윤석열 뽑을 때도 입만 열면 거짓말 하잖아요. 공정과 상식을 외치면서 뒤로는 얼마나 많이 해먹었습니까? 검찰하면서 정치 검찰로서 얼마나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못된 짓도 많이 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김건희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의혹이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냥 속아서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투표를 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꼼꼼히 따져봐야 되는데 이미지만 보고 자꾸 투표를 하시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해요. 트럼프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는데요. 그게 자기 죽는 길이에요. 아메리카 퍼스트가 관세 전쟁 일으켜가지고 누가 지금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미국 국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어요. 미국이 죽을 짝 났어요. 그러니까요. 인플레이션 생겼죠. 미국의 달걀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지도 못한대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자기들 죽는 줄도 모르고 그냥 트럼프도 잘 모르는 거지. 제가 볼 때는 그냥 이거 하면 이미지 좋아지겠지 이런 생각하고 그냥 관세 전쟁 자꾸 일으키고 자기 나라 뭐 제품 많이 판다고 관세를 올리는데요. 그게 도리어 부메랑이 돼서 자기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재살 깎아먹게 하고 있는 이 트럼프를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경험했잖아요. 일기 때. 근데 그때도 보세요. 나중에 그 바이든하고 경쟁에서 지고 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윤석열하고 똑같아. 폭동 일으켜가지고 국회의사당 난입하고 막 그랬잖아요. 이거 똑같은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그런데 그걸 제대로 못 보고 그 사람한테 투표를 하는데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또 내란 정당의 후보들한테 투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일 또 일어나지 않겠어요? 오죽하면 달걀이 부족해서 부활절날 달걀로 못했어요. 감자. 못하고 감자로 하겠습니까? 그럼 미국을 지금 당해도 쌉니다. 미국은 더 고생해 보세요. 더 고생해 보시고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 4명 중에 2명 해서 또 1명 해가지고 그거 1등 난 사람하고 한덕수하고 붙일 모양인데 한덕수 한번 나와보라고 그랬어요. 한덕수는 이미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한덕수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국민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여론조사 꽃부터 한번 볼까요? 여론조사 꽃 보면은 한덕수 출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7.5%가 나오면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게 정상 아닙니까?
MBC도 마찬가지예요. MBC 조사해 본 것도 한덕수 출마 안 된다. 60%입니다. 찬성한다가 32. 저 찬성한다는 한덕수 아니라 누가 나와도 찬성할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러시고. 예? 지금 많은 국민들이 그것은 아니지라고 하는데도 나와요. 그런데 지금 그 4명은 죽기 살기로 서로 싸우는데 그 싸우는 것도 참 열심히 싸워요. 네. 그 싸우는 거 한번 봅시다. 어떻게 싸우는지. 이렇게 하시니까 내용이 없으신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핵을 어디다가 할지 내가 얘기하면서 남북 핵 문제를 20년 공부했어. 그럼 말씀해 주세요. 내가 내 책에 다 있어요. 그거 참고하세요. 내가 책에 한 있는 걸 후보처럼 말씀드려서 그렇게 모르시잖아요. 깐족거리며 토론하는 사람하고는 더 이상 이야기하기 어려워요. 내 방송 그만하고 싶네 이거. 에? 진짜 방송 아니 그만하고 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됐어요. 핵에 본인 얘기를 안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자, 거잖아요.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게 참 그 누가 못하나 그거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양재열 변호사님. 그러니까 저는 짜증이 나서 제대로 안 봤었는데 그렇게 가끔 말씀하시면 저렇게 유튜브에 줄여놓은 것들 정말 주옥 같은 대목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요 재미는 있더라고요. 근데 재미있는 게 진짜 오픈 재미예요. 그리고 많이들 얘기하신 것처럼 저러니까 TV에 코미디 프로가 안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정치인들이 욕을 먹어도 되고 뭐 칭찬받을 수 있고 한데 저는 가장 피해야 될 게 우스꽝거리가 되면 안 되거든요. 어쨌든 리더잖아요. 희화화가 돼버리잖아요. 저거 뭐 하는 짓거리들이야 라는 생각밖에 안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자체가 이미 자격이 없어진 거고 지금 상황이 딱 대비가 되잖아요. 아까 이재명 대표 실용주의 얘기하면서 시간이 없다고 제가 그거 강조했고 우리나라도 트럼프 미국 못지않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그런데 트럼프가 그렇게 헛짓거리하는 바람에 전 세계가 이걸 어떻게 뚫고 나가야 되는지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저기서 저러고 있어요. 저러고. 그러니 누가 이 꼴을 그냥 웃을 수만도 없는 그런 꼴들을 보이고 꼴이고 짓거리입니다 저거는 진짜. 임세훈 대변인님 보시기에 저쪽에 그 네 바퀴벌레들 싸우는 것 중에 뭐가 제일 볼만했어요? 저는 역시 이제 한동훈과 홍준표 아까 보인 그 영상의 그 장면들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이 국민의힘의 대선에서 볼거리는 팩트로 서로 조질 거다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들은 당대표 선거 때도 그렇고 뭐 하고 자기들끼리 싸울 때는 본인들끼리 싸울 때는 정말 너무나 명백한 사실 갖고 서로 싸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모르는 사실 계속 알잖아요. 지난번에 당대표 선거 때도 나경원한테 예를 들어 한동훈이 그때 저한테 부탁하셨잖아요. 기소 빼달라고 얘기한 걸로 알았죠. 근데 지금도 보면 또 다 팩트로 자기들한테는 여기는 사실관계가 다 부합해요. 다 팩트로. 예를 들어서 뭐 저는 그 외모에 대한 지적은 하고 싶진 않지만 지난번에 홍준표 후보가 한동훈 후보에게 뭐 머리 생머리니 뭐 보정 속옷이 이런 얘기하는 것도 사실 자기들끼리 서로 알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나중에 홍준표 후보가 뒤에서 보니까 옆에 보니까 맞던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만큼 그러니까 굉장히 유치하고 저질인데 자기들끼리 싸울 때는 그나마 볼거리는 딱 저거다. 저는 그게 가장 포인트고요. 그러니까 그나마 그래도 얼마 전까지는 집권 여당이었습니다. 뭐 저희는 윤석열 정권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집권 여당이라고 했던 사람들의 후보의 수준이 저 정도니까 나라를 이렇게 망치고 거기에 나온 대통령이 이렇게 국민을 총칼로 위협하고 비상계엄에 엉뚱한 짓거리를 한 겁니다. 저 정도 수준의 사람이 배출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라를 망친 거기라서 다시는 보지 말고 제발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들은요. 이제는 국민의힘이 아예 이제 정권 바뀌면 이제 종식이 돼야 됩니다. 종식. 내란 종식, 국민의힘 종식. 쏙쓱쑥님 개그맨 밥줄은 건들지 말아주세요. 유유유 그러셨는데 쏙쓱쑥님이 개그맨이신가? 뭐 또 을지문덕이라고 그런 것도 나왔죠. 저는 이거 제2의 드럼통 보는 것 같았는데 그거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나라를 구한 을지문덕 해가지고 나라를 구할 김문수 한덕수 해가지고 문덕이라고 이렇게 김문수 쪽에서 지었는데 아니 저건 자기를 뽑아달라고 하는 얘기예요. 한덕수를 후보로 만들어달라는 얘기예요. 김문수 후보 쪽의 캠프는 누가 들어와 있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거는 그야말로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캠프에서 선거 운동을 하는데
뭐 한덕수를 등장을 시켜가지고 둘이 같이 사진 찍는 걸 왜 보여주는 겁니까? 후보를 부각시키고 후보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게 캠프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요, 김문수 저분은 자체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저렇게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한덕수까지 끌어들여가지고 두 사람이 함께 한다는 모습을 보이겠습니까? 선거 캠프에서. 저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느 선거 캠프가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딴 사람 끌어들여가지고 그 사람하고 함께 하겠다. 그것도 경쟁자가 될 텐데. 나중에 이제 한덕수 지금 권한대행이 만약에 출마를 하게 되면 그거 같이 경쟁을 해야 되는 상대 아닙니까? 그런데 저렇게 둘이 손잡는 모습의 포스터를 만들어가지고 을지문덕이 무슨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선거를 망치겠다는 거고요. 김문수 저 후보가 얼마나 능력이 없고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저런 모습을 보일까? 자기 혼자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김문수는 안 된다. 저런 사람이 후보가 되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대선에 나오는 것도 국민적 창피입니다. 저렇게 자기 혼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딴 사람 힘을 빌려가지고 그 사람 힘에 기대가지고 후보가 되겠다고 하는 생각 자체가 대단히 수준 낮은 그런 선거 홍보고요. 선거 캠페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의힘에 물론 뭐 갑자기 다가온 대선이지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준비가 좀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4명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제 그 전에 나경원은 참 배꼽 잡게 했지만 드럼통까지. 근데 정상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이 4명 제가 보면 일단 한동훈은 중2병 딱 그 수준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 그 분장사 선생님이 그거 봤냐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찾아봤는데 SNL에 네. 정성호 네, 씨하고 맞아요. 이렇게 한동훈하고 같이 하는 거 보는데 봤어. 참 재밌더라고요. 보셨어요? 어떻게 제가 김밥을 살까라는 걸 아시죠? 뭐 이렇게 하는데 한동훈도 지 모습을 이렇게 거울로 보면서 정말 기분 나쁘겠네요. 뭐 그러더라고요. 완전히 이건 뭐 그냥 중학교 2학년 학생 하는 것 같잖아요. 뭐 하는 거. 저는 이길 겁니다. 이거밖에 못 하잖아요. 그리고 홍준표 후보는요. 이제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뭐가 그냥 다 싫어. 그냥 그리고 기자들한테 그렇게 대하는 거는요. 그건 정말 안 됩니다. 어? 홍준표 후보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고 김문수 후보는 원래 조금 비정상기가 많지요. 근데 그 을지문동 뭐 나오는 거 보면 여기는 진짜 왜 나왔는지 모르겠고 턱걸이 하는 거 보여주려고 나왔는지. 제일로 이제 이상한 게 안철수 후보인데 원래 말을 잘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보면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일각에서는 심지어는 이제 건강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을 만큼 이렇게 말을 자꾸 멈칫멈칫하고 이렇게 더듬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그게 뭐 그냥 어찌 보면 생각이 잘 정돈이 안 돼서 갑작스러운 대선 준비에 나서서 그런 것이라면 차라리 다행인데, 근데 이전까지는 그런 증상까지는 보이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전이라고 지금이라고 뭐가 얼마나 달라졌겠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크게 변할 만한 계기도 겪었던 것도 아니고 자기가 뭐 공부를 했던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진지하게 진짜 이거 심각하게 건강이 안 좋은 건가?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거고요. 나와 있는 사람들을 한마디로 다 싸잡아서 얘기를 한다면 지적하신 것처럼 준비되어 있다는 느낌이 하나도 없습니다. 준비되어 있다는 느낌이 하나도 없고 진짜로 대한민국의 어떤 국가적인 어떤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자기가 봤을 때 대한민국의 이런 부분이 문제라든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해나가야 되든가 비전이라든가 정책에 대한 고민이 들어있지 않아요. 그게 자연스럽게 풍겨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말들이 어떤 순간에도 나오지 않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후보 혹시 그거 못 보셨으면요. 자기 기타 들고 와가지고 또 그 당내에서 자랑한 거 있거든요. 이렇게 기타 쭉 뒤지면서 가관입니다. 진짜. 그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SUV 안에서 뭐 이렇게 새우깡 먹으면서 뭐 나 아니면 이미 이제는 못 이깁니다. 뭐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뭘 어떻게 이긴다는 거야? 뭘 하겠다는 거야? 는 아예 안 보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홍준표 후보는 지금도 예전에 정말 우리 그 속된 말로 사회에서 쌍팔년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시절에 자기가 검사된 시절에 사람들을 맡게 했던 그런 모습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걸 누군가는 한동안은 뭐 그게 뭐 쿨한 모습이다 이런 식으로 착각하셨던 경우도 사람들이 있었는데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시대에 너무 뒤처져 가지고 이제 저도 보기가 싫은 그런 상황이에요. 나는 무덤 앞에 있는 것이 제일 웃기던데.
그 한동훈 예. 후보요. 예. 그러면서 사진 막 찍어주니까 막 엄청 쿨한 척, 그러니까 쿨병이라고 그러죠. 쿨한 척. 완전 나르시즘의 전형이죠. 홍준표가 얘기했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나르시스트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전 넘어선 것 같고 요새는 약간 그 유튜브 채널을 뚫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재미를 붙인 것 같습니다. 한동훈 후보는요. 그래서 계속 이제 과자 아까 새우깡도 얘기하지만 뻥이어도 먹고 뭐 막 자꾸 먹방으로 자꾸 이제 그럼 차라리 유튜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로 한동훈 후보께 유튜버를 하시라. 그럼 잘 될 것 같다. 그걸 말씀드리고 아까 뭐 을지문동 이야기 나온 저 포스터 있잖아요. 저거를 만약에 김문수 캠프에서 공식적으로 만들어서 저거 위법 아닙니까? 그래도 아직 한덕수는 국가 공무원입니다. 국가 공무원 선거에 이용하면 정치적 중립에 위반되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게 공식적으로 만들었으면 매우 위헌적 이야기를 한 거고 김문수 캠프에 주옥순 씨라고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부대? 네, 엄마 부대 주옥순 씨가 들어갔다 하니까 아마 딱 그 수준의 아마 캠프가 운영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게 저는 을지문덕 저렇게 해서 한덕수랑 김문수를 엮는 게 과연 저게 스마트한 선거 전략인지 모르겠어요. 서로를 망치는 것 같거든요. 마치 이제 썩은 나무 위에 붙은 기생충 같은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한덕수는 썩은 나무고 붙어 있는 게 이제 김문수죠. 기생충 같은 느낌. 서로 망치는 겁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이제 패널분들 나오시면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될 것 같냐라고 물어봤는데 이제 안 물어보려고 그래. 되면 뭐해? 무슨 이유가 있어? 또 한덕수하고 또 뭐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한덕수가 후보예요? 아니죠. 아니 최종적으로 한덕수 후보 만들기 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그러려면 뭐 이거 해요? 할 필요 없죠. 나 참 저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걸 또 당연한 것도 받아들여. 정말 안 될 사람만 빼고는. 그럴 때는 또 사람들이 이 국민의힘 사람들이 그렇게 옹졸하다가 이럴 때는 마음이 넓더라고요. 한덕수가 단일화할 때는 언제부터? 참나. 한덕수가 나오면 뭔가가 좀 달라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라도 있으면 그렇게 뭐 부전승으로 밀어주고 그러겠지만 아니 한덕수가 뭔데 부전승으로 올라오게 만드는지도 이해가 안 되고 한번 이것만 잠깐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한덕수가 이제 내일 모레 출마 선언하고 단일화 간다고 합시다. 김문수는 모르겠어요. 안철수는 논외로 하고 홍준표, 한동훈이 만약에 이번에 경선에서 1위를 했다고 칩시다. 그 순순히 한덕수한테 주겠습니까? 안 주겠죠. 그러나 이제 경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일화를 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표를 이제 긁어 모아야 되잖아요. 지금 뭐 제 개인적인 전망은 지는 거는 거의 뭐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그래도 희망을 가지려면 가능한 모든 표를 긁어 모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단일화를 안 할 수,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할 것 같아요. 안 할 수는 없고. 왜냐면 한덕수에 대한 지지가 그래도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게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나오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1대1 구도를 만드는 걸 목표로 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싫어도 어쩔 수 없이 할 거고요. 그런 상황이 나오면 단일화 추진을 할 텐데 단일화를 해도 제살 깎아먹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예를 들면 여론조사 결과가 예컨대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누가 돼가지고 뭐 홍준표든 또는 한동훈이든 그 사람 플러스 숫자적으로 플러스해서 한덕수가 받는 지지율과 똑같이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더 떨어집니다. 숫자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별 의미 없는 거다. 다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단일화를 추진하는 것은 이건 상수로 남아있는 상황이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양절 변호사님은? 그 얘기를 뭐 이렇게 좋게 꾸며내려는 쪽에서 언론에서는 무슨 2단계 로켓처럼 로켓가 추진하면서 1단계가 올린 다음에 그게 이제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경선 과정인 거고 그 경선이 끝나면 2단계 로켓들을 쏘아 올려가지고 그게 이제 1대1 단일화 과정에서의 2단계 로켓이고 그리고 그 추진력으로 최종적으로 이재명을 극복하겠다라는 웃기는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마지막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 로켓의 각각의 추진력이 있었을 때 그런 계획이 있는데 이게 다 그냥 중구난방이고 다 뭉쳐 있는 겁니다. 1단, 2단, 3단이 구별이 안 가는 상황이고 오히려 거꾸로요. 아까 이제 포스터 얘기들을 몇 번씩 하시는데 김문수 캠프에서 저렇게 공식적으로 만들었든 안 만들었든 저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국민의힘 당원들이 봤었을 때 여전히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윤심이 김문수에게 가 있구나. 그렇게 해서 바깥에 이런 모습을 연출해 주려고 하는구나. 그런 메시지. 그러니까 김문수 캠프 측에서는 자, 윤석열이 지금 나를 밀어서요. 그렇게 제가 이제 설명드린 그런 쇼를 벌이려고 하는 겁니다. 저를 밀어주셔야 김문수 한덕수 쇼가
울진문덕쇼가 잘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재미가 없어요. 재미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자, 재미없는 이야기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예, 오늘 2부에서는 노동운동가 출신의 사선 의원이죠. 민주당의 한정혜 의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함께해 주신 최진봉 교수님, 임세은 대변인님, 양재열 변호사님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정어리TV 스튜디오가 중후해졌습니다. 노동운동가 출신의 사선 국회의원, 민주당의 한정혜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한정혜입니다. 진작부터 뵙고 싶었는데 우리 정어리TV는 처음이시죠? 처음입니다. 예, 네. 자주 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멀지도 않은데 자주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현장에 계셨죠? 예, 제일 앞줄에서 봤습니다. 우리 그 임세은 소장님은 현장에 가면 너무 시끄러워서 오히려 연설 제대로 못 들을까 봐 나와서 밖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봤다고 그러던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혹시 그 앞에 프롬프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정면에 예. 네, 정면에 하나가 있긴 했습니다. 아, 네, 있었군요. 네, 글쎄, 아니 그걸 다 안 보고 그렇게 멋있게 연설을 했다고들 놀라셔서 저도 그렇게 알았는데 저는 이제 보는 것 좋게 생각하거든요. 프롬프트가 네, 네. 있어야 실수 안 하고 자기가 맞습니다. 준비한 거를 제대로 하니까. 근데 정말 명연설이었고 맞습니다. 이 프롬프터 있어도 되게 좀 티가 나거든요. 근데 어제는 프롬프터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온 곳 없이 저렇게 잘하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그 프롬프트 해주는 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시간을 12분 이렇게 주는데 사실 현장에서는 우리 뭐 당원들의 반응들이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약간 루징 타임이 있거든요. 예. 박수 치고 예. 하게 되면 잠깐 스톱하게 되고. 그래서 후보가 스스로가 시간 조절하기가 조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끝에 가서 시간이 부족하겠다 싶으면 알게 모르게 급해지는 게 있기 때문에 앞에 프롬프트가 있고 시간이 나와주면 훨씬 조절하기가 좀 좋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보니까 후보들이 충분하게 당원들과 소통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명연설이었고 혹시 한 의원님은 어떤 부분을 베스트로 꼽으시겠습니까? 연설 중에서. 저는 사실 그 연설도 연설이었는데 나중에 수락 연설 정말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세 분 대통령 여쭤보는 겁니다. 예. 사실 저는 그거 네. 취임사로 그냥 갖다 써도 좋겠다는 생각했어요. 예. 너무 좋았어요. 저 되게 보면 정치인들이 수락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상대방에 대한 얘기를 상대 당이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전혀 없었고요. 우리 민주정부에서 배출한 전직 대통령들의 공에 대한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내려봤고 또 하나는 국민과 함께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메시지가 줄을 이루어서 굉장히 드러나지 아니하지만 굉장히 표가 나게 통합적 메시지를 좀 담고 있는 메시지여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 약간 중도층에 계신 예. 분들을 어제 끝나고도 그렇고 몇 분이 저한테 전화 주시기도 하고 문자 주시기도 해서 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수락연설 참 좋았다라고 하는. 아까 제가 여쭤본 게 수락연설이었는데 혹시 지금 정견 발표하는 그 12분의 프롬프터 있는 걸로 들으셨는 모양인데 네. 그러면 수락연설은 프롬프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건 제가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오. 왜냐하면 이제 뒤쪽에 프롬프트가 뒤쪽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사실 볼 여유가 없어서. 그거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데 네. 만약에 프롬프터 그러니까 미리 될 줄 알고 준비를 해서 프롬프터를 쓸 수도 있고 이제 우리 뭐 시청자분들 거의 다 이제 아시지만 프롬프터라고요 이렇게 카메라 앞에 이렇게 딱 설치를 해가지고 제가 시선을 카메라를 봐도 거기에 이렇게 모니터가 있어가지고 원고가 뜨는 거거든요. 그걸 프롬프터라고 하는데 방송할 때 거의 그거 써요. 저는 없습니다만 비싸요 그거. 근데 방송할 때는 다 썼어요. 그러니까 막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저한테 야 원고도 없이 그렇게 방송 잘해 그런데 그때는 다 보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없습니다만 저는 그래서 수락연설에 프롬프터가 있었나 없었나 궁금했는데 그거는 모르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저도 앞에 집중하느라고. 예.
저는 또 아름다웠던 게 김동연 후보, 김경수 후보가 끝까지 사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승부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도 끝까지 성실하게 역할을 다 해주고 마지막에 함께 하자라고 이렇게 하는 모습 보면서 민주당이 참 미래가 괜찮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뺀 두 분 후보들의 경우에는 연설문의 그 내용이 아예 녹아져 있었습니다. 누가 되더라도 하나가 되어서 같이 한다라고 하는. 예.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그 너무 좀 격차도 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끝까지 완주하면서 하나로 결집을 시켜주시는 거, 그거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예. 네네. 이제 앞으로 또 5년 뒤에 대선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그 믿을 만한 사람들이 계속 있어야지요. 그렇죠. 우리 당에 아마 또 여러 후보들이 또 많이 성장해서 5년 5년 뒤에는 후에는 한정혜 후보도 출마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아니고요. 왜요? 저는 아니고요. 저희는 최근 들어서 한시성을 가진 분들이 너무 너무 국민께 죄송한 일을 많이 벌이고 있기 때문에 네, 자중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씨는 청주 한 씨 본이 하나입니까? 본이 하나예요. 아 그렇군요. 예. 다 그러면 일가시네요.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국민들께 다가가고 해야 하는데 지금 보면 뭐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정말 큰 사고를 쳐서 파면이 된 상태. 그리고 이제 한 2달간의 시간이 있어서 그 사이 동안에 대행이라고 하는 분이 그거 일정을 잘 관리하고 대선을 잘 치르게 해서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가 잘 출범할 수 있도록 도와라. 그 사이에 여러 가지 현안이 있을 수 있는데 잘 관리를 좀 해라라고 하는데 정작 뭐 대행은 마음은 콩밭에 지금 가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저쪽 당의 후보로 한 분 나오신 또 한시성을 가진 분 역시 그러게요. 좀 독특하시고 이래서 예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한덕수 총리 비서실장이 사표를 냈다고 그러더군요. 예, 그럼 이제 출마한다고 봐야죠. 출마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왜 출마하려고 그럴까요? 거기에도 아마 난가? 예, 요즘 이제 저는 자기가 살려고 유행하는. 그러는 것 같은데 일단 그렇게 되면 내란 공범 수사에 조금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주 좀 단세포적이고 짧은 아주 단거리를 보는 방식이 아닌가 싶고요. 그렇다고 그것을 피하거나 이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사실 정치권에 계속 머물긴 했지만 정치를 직접적으로 해보시지는 않고 어찌 보면 국무총리를 2번 하셨고 예. 국무총리 재임 기간이 다 합치면 최장이라고 최장이죠. 하는데 그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한 정부에서 2인자를 3년 정도를 한다? 이렇게 하면 계속 이렇게 모셔짐을 당한 상황이어서 정확하게 본인이 정치권에 들어왔을 때 어떤 위치에 가게 되는지에 대한 감이 조금 없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사모님께서 예. 의지가 아주 강하신가 보다. 이런 그 생각이. 개인적으로 혹시 한덕수 총리 좀 아십니까? 저는 잘 모르시고. 네. 근데 그 한덕수 총리 부인이 그렇게 무속에 깊이 빠져 있다면서요. 박지원 의원 말로는 김건희 어머니급이라고 그러던데요. 그 소문은 이제 저희가 워낙 오랫동안 좀 들어와서 사실 드러내지는 않고 있었는데 이제는 워낙 드러난 상황이어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조금 이제 심각하신 정도다. 그리고 심각하다는 거는 맨날 전보러 다닌다는 겁니까? 아니면 김건희처럼 직접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둘 다일 수 있겠죠. 되게 좀 많이 믿으신다고 하시는 것 같고 예. 한 총리 스스로도 행정부 내에 들린 얘기에 의하면 본인하고 정말 친해진 공무원이 있으면 그걸 가르쳐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어디 좋은 집을 이렇게 가봐라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 되면은 그 사람하고는 좀 친해졌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조금 어쨌든 사모님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국민의힘에서 누가 되든지 한덕수 후보하고 단일화 한다고 그러는데 한덕수 출마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확실하게 내란 정리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데 국힘은 지금 저거 예비 준결승이잖아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한덕수가 뭔데 부전승으로 올라가게 해놓고 네 사람도 더 되죠. 8사람이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한 명 뽑아서 거기서 한덕수하고 단일화한다. 한덕수가 뭐 브라질입니까? 뭐 나머지 다 싸우게 해놓고 1등 올라와 뭐 이렇게 하는 게 왜 그걸 받아들이는지 이해가 안 가요. 브라질도 처음부터 싸우긴 합니다. 아니, 당연히 그렇게 월드컵 할 싸우죠. 때는 예선- 싸우는데. 네. 브라질도 예선 탈락한 적 있을걸요? 그런 적 있을 거예요. 월드컵에? 예. 월드컵에 지금 예선 탈락 한 번도 안 하고 쭉 나간 거는 우리나라 말고 몇 나라 안 돼요. 그렇습니다. 예, 대단한 나라입니다. 정말 잘 뽑아야 예. 되는 건데. 그 오늘 아침에 또 속보에 이제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예. 이제 그 선대위원장으로 오시기로 했다고 그러는데 선대위원장으로. 우리 한 의원님도 환경부 장관 하셨잖아요. 네. 개인적으로 좀 아십니까? 제가 따로 뵌 적은 있거든요. 예. 워낙 좋으신 분이고 해서 저희가 새겨드릴 만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편한 자리에서 식사 제가 한번 모신 적이 있었는데, 그 뒤에 이제 그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자주 이렇게 뵙고 아마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도 몇 차례 더 많이 아마 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또 흔쾌하게 상임 선대위원장 해주시겠다고 해서 저희로서는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대선에는 이제 매우 유리한 지형 구도가 이제 짜여지게 되는 건데 이걸 좀 오늘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보수 진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민주당이 과연 진보당이냐? 왜냐하면 저는 그걸 나쁘다고 보지 않는 게요. 네. 사실 윤여준 장관 하면은 보수의 책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분이 선대위원장으로 오시고 그리고 지금 정규재, 조갑재 이런 분들이 이제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은 아니지만 뭐 이렇게 글 올리는 거 보면 이미 지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럼 이제 보수의 지지까지 다 등에 업고 압도적으로 승리를 해서 새로운 나라 만들어가는 것 좋은데 그러면 앞으로 이제 정치권의 어떤 그 구도, 프레임 이런 건 우리가 어떤 관점이나 시각에서 보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치권의 재편은 너무 빠른 거고요. 다만 이번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나와 있듯이 대통령제를 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대통령과 국회의 갈등 이거를 해소하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수 진영에 계신 분들이 큰 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에 대한 일종의 합의를 이루어 주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행정부가 일을 하려고 할 때 국회가 어깃장을 부리거나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정리해 가는 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우리 국회에서 보면 여당이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뭐 그 야당이 되면은 여당일 때는 하겠다고 해놓고 야당이 되면은 언제 우리가 하겠다고 했냐? 우린 그거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오히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런 것들 때문에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치거나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지경이기도 하거든요. 다만 이번에는 그 보수 진영에 계신 많은 뭐 책사라고도 할 수 있고 또는 경험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지금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상황이 굉장히 정말 백척간도의 상황에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니네들이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 후보가 아닌 사람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그냥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뭐 어깃장을 놓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크게 야단을 좀 쳐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훨씬 더 합의점을 이루기가 좀 수월해지지 않겠나라는 측면에서 보면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민주당의 그걸 스탠스, 포지션, 스펙트럼 어떤 표현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극좌나 극우만 아니면 다 함께 간다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그렇게 해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극좌나 극우라고 하더라도 완전히 그 무슨 파쇼적이거나 공산당적이거나가 하는 게 아니라면 그분들의 주장 내에서도 사실 우리가 새겨서 봐야 되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포용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뭐 보수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이고요. 진보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을 섬겨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그 보수 진영에서 주장하는 내용 중에 분명히 차용하거나 조금은
변형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모두를 위한 정부를 꾸려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저희 당도 그런 방식으로 충분히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할 생각입니다. 실제 우리 당내에 보면 스펙트럼이 숫자가 지금 뭐 170명이 넘다 예. 보니까요. 그 안에 스펙트럼이 다 있습니다. 정말로 아주 좀 보수적이신 분들도 있고 아주 그 뭐 왼쪽이신 분들도 있어서 그래서 우리 당은 그 안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토론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를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조금 더 커진다라고 생각하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양쪽 극단 다 빼고 이번에 그냥 전부 함께 모여가지고 70% 이상 득표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그래야 좀 깨끗하게 정리가 안 되겠습니까? 예상 득표율 얼마나 잡으십니까? 일단 투표율은 저는 뭐 70에서 80대 중반까지 좀 갔으면 좋겠다 예. 생각이 들고요. 70대 후반까지 좀 투표를 다 이렇게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예. 더 올라가야죠. 더 올라가야죠. 예. 지난번에도 사실 조금 힘들기 때문에 모일 만큼 좀 예. 모였는데 그보다는 더 많이 모였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이건 뭐 저희가 뭐라고 한들 뭐라고 하면 또 오만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실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끼는 것은 50대 후반? 예, 예. 네. 그 정도 과반 나와야죠. 충분히 좀 넘게 예. 그렇게 힘을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여기 올 때 의원회관에 있다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왔는데 그 엘리베이터에서 윤영석 의원님을 만났어요. 국민의힘에? 예. 그래서 윤영석 의원님이 어제 저희가 이제 뭐 대선 후보를 선출한 걸 아니까 보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민주당은 좋겠어요. 이러면서 그러시길래 제가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고 근데 국민의힘이 좀 잘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그러네요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 당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가 제가 당에 들어와서 활동을 한 이후로 가장 크게 하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근데 그 과정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지금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얘기도 하긴 했거든요. 근데 아마 국민들의 마음도 거의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확실하게 지난 내란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여줬던 그 행태라든지 이런 것은 대한민국 헌법을 완전히 헌법에 반하는 행위들을 했기 때문에 약간 조금 회초리를 들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고 그런 회초리의 마음으로 이번에 투표에 참여하시고 표를 주신다면 그 힘으로 정말 하나 되는 대한민국 그리고 이 풍전등화 백척간두 상황에 있는 대한민국을 그 국민의 그 에너지와 우리 국민들이 그런 DNA가 있지 않습니까? 어제 이제 후보께서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는 그 DNA를 10분 살려서 정말 5년 뒤에 우리가 그 위기를 이렇게 잘 극복해 왔어. 그리고 전 세계가 정말 놀랄만한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컸어라고 하는 걸 같이 그 얘기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윤영석 의원이 지난번 총선 때 문재인 대통령 그 막말했었죠. 뭐 그랬죠. 네, 근데 네. 개인적으로는 참 점잖고 괜찮은 사람인데 네. 선거만 나가면 늘 그렇게 되는 거 보고 아이고 참 그런 생각 제가 했었는데 김문수 후보 말이죠. 그 참 노동운동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요즘 그렇게 사람이 배려버렸는데 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좀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제가 예전에 이제 노총에 있을 때 김문수 후보가 경기도지사 재선을 하시고 난 뒤에 일 때문에 이제 노총 위원장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한번 뵌 적이 있는데 그때 보니까 엄청 목에 힘이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그때 재선을 하시고 나서는. 그런데 그 재선을 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대선 출마를 하고 했는데 잘 안 풀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정광훈 씨하고 함께 하고 이렇게 됐는데 어찌 보면 약간은 경기도지사 재선까지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초선일 때는 아니지만 재선하면서 끝에까지 약간 올라갔다고 이제는 바로 뭐 대권이 내 품 안에 있다라고 생각했다가 그게 안 되면서 약간은 갈짓자 행보를
하게 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조금 잃어버리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기도지사 초선 때의 그 심지를 가지고 계속 가셨다면 아마 저렇지는 않으셨을 텐데라는 노동계에서는 조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요. 그 노동운동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노동자들과 함께 현장에서 부대끼면서 현실을 배우고 노동자들을 섬기겠다는 그 마음이잖아요. 예. 그게 무너지면은 더 이상 노동운동이 아닌 거죠. 근데 제가 보면은 이 양반은 그 결정적인 두 장면 있잖아요. 그 119에 전화해서 나 김문수인데 네. 오히려 저 같으면 도지사면 더 그렇게 안 할 것 같고 또 한 가지 장면이 아마 코로나 때 마스크를 안 써가지고 단속이 됐을 건데 그 사람들한테 나 국회의원을 3번이나 한 사람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단속하는 경찰은 압니다. 그 무슨 망신이에요 그게. 국회의원을 3번이나 한 사람이면 더 잘 지켜야죠. 그러게요. 예, 아니,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자기가 직접 한다는 거는 네. 좀 부끄러운 일 아닌가요? 마스크를 한다는 거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공적인 마인드를 좀 가졌다면 거기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도 않았을 거고 나 김문수인데가 아니라 안녕하세요. 저 경기도지사 김문수입니다. 이렇게만 했어도 그렇게 되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왜 이렇게 되셨을까?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재선하면서 약간 좀 많이 변하셨다. 예전에 초심이 어디론가 사라지셨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교만이 문제죠. 하여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이 앞잡이라고 그랬습니다. 한 의원님이 심우정 총장 딸 네. 국립외교원 합격 의혹 맨 처음에 제기하셨죠? 처음에 3월 24일 날 제가 외교통일위원회 예. 상임위에서 제기했습니다. 그럼 뭐 좀 제보를 받으신 건가요? 제보로가 와서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자기가 확실한 증거가 왜냐하면 자기가 뭐 이렇게 그 채용 과정에서 역할을 하는 사람은 아닌데 예. 아마 같이 이렇게 응모를 했거나 이랬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어쨌든 이제 국립외교원 채용 과정 그리고 지금 외교부에도 채용이 됐다라고 하는데 예.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걸 좀 살펴봐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보가 있어서 저희가 좀 그걸 살펴보기 시작했고요. 근데 저희가 정말 외교부로부터 협조를 정말 못 받았습니다. 예. 자료를 안 내가지고요. 저희가 의혹 제기를 처음에 3월 24일 날 한 것은 순전히 저희가 내부적으로 저희가 파악한 그러니까 채용 공고 나왔는데 이 사람이 그때 공고상의 내용하고 안 맞는데 라는 거 하고 역시 외교부의 채용 공고도 저희가 외교부 홈페이지에 가서 찾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고요. 외교부가 전혀 이제 거기에 대한 답도 못했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사실 자료를 좀 제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료 제출을 안 하고 있어서 본인들은 뭐 문제 제기가 있고 조금 이상하다고 국민들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를 했다라고 하는 예. 그 단어 하나로 빠져나가려고 예. 하는데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하면서 한 장 냈습니다. 자료. 이거는 공익감사 청구하는 사람의 자세는 아니죠. 부처의 자세는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감사원에서도 이걸로 어떻게 감사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라는 거냐. 자료를 좀 더 내라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외교부의 해당 부서가 아닌 다른 과나 국에서도 좀 이상하긴 합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보기에도. 외교부 장관은 조태열이고 국립외교원장은 지금 누굽니까? 박철희 그 당시 예. 심우정 총장의 딸 신민경 씨가 채용될 때의 국립외교원장은 박철희 지금 현 주일대사입니다. 아, 일본으로 갔군요. 네. 거기도 런인가요? 런은 아니고요. 본인이 주일대사를 하고 싶어 했고요. 왜냐하면 이제 윤석열 지지선언 뭐 하고 이렇게 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1차적으로 주일대사를 가지 못하고 안 되는 바람에 국립외교원장으로 잠시 가 있다가 주일대사로 나갔죠. 근데 이제 주일대사 박철희 씨의 경우에는 그 신민경 씨가 다녔던 학교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원장을 하기도 했었고요. 아. 예, 국제학연구소 소장을
뭐 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네. 심우정 딸이 그때 그 국립외교원에 들어갔을 때 심우정은 직책이 뭐였습니까? 그때 법무부 차관이었습니다. 차관이었군요. 네네.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딱 맞춰 보면 이건 그냥 저기에서 넣어준 거다라고 하는 확신이 계신 거죠? 의혹이 사실로 나타난 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외교부는 이번에 할 때 저희 이제 뭐 이번에 추경할 때 제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해서 지금까지 밝혀진 걸 꼼꼼하게 다시 했는데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의원님 그 의혹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상한 것 같고 한 건 알지 뭐 그것은 저희도 어느 정도 받아들이겠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의원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길래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상하긴 한데 예. 자기들은 그렇다고 그 사람을 채용하려고 어거지로 한 것은 그렇게 아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돼요? 항변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은 수사로 밝혀질 예. 내용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외교부로부터 제대로 된 협조를 받지 못했고 하기 때문에 수사의 과정에서 사인 간의 연락이 오고 간 게 있는지 그다음에 그 면접위원으로 들어간 사람들 간에 어떠한 얘기들이 했는지 회의록도 안 남아있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나 채용의 절차는 당신들이 만들어 놓은 외교부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채용 절차와 관련된 매뉴얼을 스스로가 만든 매뉴얼을 위반하면서 지금 채용이 된 상태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수사를 해서 밝혀질 내용이고 그 수사의 과정에서 잘못된 것들이 밝혀진다면 책임을 지고 처벌받을 것은 처벌받아야 되지 않냐 뭐 그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그럼 고발은 하셨나요? 고발은 저희가 이번 주에 할 생각입니다. 예, 고발을 다 정리를 해야, 해서. 예, 수사에 착수하든지 말든지. 그렇습니다. 공수처에 시민단체에서 고발한 건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공수처에 한번 항의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미 시민단체가 고발한 게 있는데 왜 아무런 뭐 조치도 하지 않고 있느냐. 공수처가 사람이 없어서 힘든 건 우리도 안다. 예. 왜냐하면 그 이제 검사가 7명이나 지금 공백인 상태입니다. 수사검사가. 그런데 그것도 공수처에서 이제 그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채용을 해달라고 추천을 한 상태예요. 대통령에게. 예. 대통령이 안 계셔서 이제는 권한대행에게 해놓은 상태인데 권한대행이 그 인사추천에 추천 올라온 사람은 임명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관 예. 임명한다고 난리를 치고 예. 이제 그리고 지금 정권이 이제 30 며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36일 정도밖에 예. 남지 않은 이 상황에서 알박기 인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임명을 해야 되는 사람은 임명 안 하고 있고 한 뭐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힘든 건 알지만 그래도 고소고발이 됐으니 좀 수사를 진행을 해라고 했더니 그때부터 아마 이제 자료 제출을 받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공수처의 일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 어디를 보면은 확실하게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밝혀진 게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그대로 제출을 할 생각입니다. 고발장. 고발을 어디 공수처에 하실 겁니까? 공수처에 해야죠.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이게 심우정 의혹으로 심우정 보시는 거니까요. 의혹이고 결국은 검찰총장에게 들어간 일종의 검찰총장이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연결고리가 있거나 하는 것은 사인 간의 관계를 통해서 밝혀야 되는 상황이고 그 사회적 지위가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좀 밝혀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심우정 연관성을 밝혀야 되는 것이고 거기다가 이제 뭐 조태열 장관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고위공직자이고 국립외교원장도 그렇고 다 고위공직자가 해당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수처에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전직도 포함이 됩니까? 전직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건 이제 그럼 만약에 수사 중에 옷을 벗으면 어떻게 됩니까? 수사가 시작되고 난 뒤에는 아마 수사 시점에 예. 현직이었으면 그것은 계속 진행이 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럼 이제 36일 뒤에 심우정이 옷을 벗는다 하더라도 공수처에서 그렇습니다. 계속 수사가 수사를 진행 거고요? 중인 상태이니까요. 아니면 그 건에 대해서만 예를 들어서 검찰로 넘기거나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수사를 진행했으니까 하는 데까지 해가지고 나중에 검찰로 넘겨도 그것은 뭐 상관이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 혐의는 뭡니까? 혐의는 뭐 뇌물죄. 뇌물. 일단은 왜 뇌물이 되죠? 딸을 채용을 시킨
것이니까요. 대가는 뭡니까? 뭐 그 대가는 좀 봐야 되겠죠. 그것은 우리가 또 모르는 내용이죠. 어. 그것은 조사를 해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거하고 또 하나가 이제 아들이 장학금을 이과생들에게 주는 장학금인데 문과생인 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장학금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좀 살펴봐야 되는. 그러니까 청탁금지법 위반. 그런 될 거라면 가능성이 제가 아이디어가 있죠. 있습니다. 그거 전문으로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친구를 한번 수사를 맡겨보면 확실할 것 같은데. 어느 분이시죠? 윤석열이라고. 혁혁한 혁혁한 윤석열이 그랬을 그런 거 거죠. 맡기면 아마 사돈의 8촌까지 거꾸로 뒤집어 털어서 탈탈탈탈탈 뭐 온 가족 다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요. 다들 긴급 투입 한번 해보시죠. 그 본인 지금 저기 내란죄로 재판 정신이 중이어서 없어가지고. 재판 중이어서 뭐 외교통일위원회 계시니까 이거 네.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조태열 장관 그때 계엄 당시에 미국 대사가 막 전화 통화도 하고 그랬는데 아예 전화기를 꺼놔가지고 통화를 못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전화기를 꺼놓지는 않고 전화를 받지는 않아요. 일부러 안 받았다고요? 예. 아니 그런 상황에서 미국 대사 전화를 왜 안 받아요? 그것에 대한 아쉬움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 대사가 전화를 하는 것은 이것은 미국의 입장과 맞지 아니하다. 그러니 미 대사의 전화를 받아서 미국은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용산에다가 했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보니까 저희가 확인한 바는 오히려 강인선 차관이 미 대사에게 전화를 먼저 해서 그러니까 계엄을 발령을 하고 계엄이 해제되기 이전에 그 사이에 조태열 장관은 전화를 받지 아니하고 강인선 차관이 전화를 해서 일종의 저는 강인선 차관은 당시 용산의 입장을 분명히 대변을 했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것은 뭐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 근데 저희 이제 외통위 회의에서는 계엄이 해제되기 전까지 미 대사와 통화한 적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해제되고 난 그날 아침에 전화를 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조 장관은 열심히 반대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 같습니까? 그 현장에서는 반대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는 확실히 반대를 한 것은 맞는 것 같은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이 발령이 나고 난 이후 해제되기까지는 강인선 차관으로 하여금 미 대사하고 통화를 해라라고 했다라든지 하는 걸 보면 뭐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근데 다는 몰라도 적어도 한 놈이라도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바짓가랑이 붙잡고 하는 사람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게 좀 답답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무위원이라고 하면 어쨌든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똑같습니다. 국무총리, 그다음에 비서실장, 뭐 안보실장,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어쨌든 한 11명, 거기다 국정원장까지 그 어느 한 명도 나가려고 하는 대통령을 붙잡고 대통령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누군가가 한 명이 용기를 내서 아마 그랬으면 다른 사람들이 쭉 와서 같이 그렇게 했겠죠.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 큰일 납니다. 이건 아닙니다. 근데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만 뽑아놓은 것인지 아니면은 그렇게 강요를 시켜놓고 그동안에 찍소리도 못하게 윤석열이 통솔을 한 것인지 참 이해가 안 가요. 윤 전 대통령이 입이 굉장히 걸다고 하시죠. 그래서 공식 회의석상 할 거 없이 굉장히 육두문자를 많이 기본이 안 된 거죠. 쓰신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약간 우리 국무위원들도 가스라이팅을 당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래도 검사 후배들 같으면은 뭐 끽소리 못 하겠지만 그래도 다 나름 그 분야에서 뭘 좀 경력을 쌓았던 사람들인데 그렇게 미친 짓을 하면 안 된다고 막아야죠. 그러니 이 모양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총리의 역할이 가장 중요했죠. 예. 그냥 국무위원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반대해도 안 되니
다른 국무위원들이라도 좀 더 해가지고 조금 더 의견을 들어보는 게 좋겠다. 이게 아니라 총리가 강력하게 막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도 나가려고 할 때 총리가 앞장서서 대통령님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라고 막았어야 되죠.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하면 못하신 또 분이 다 하늘의 뜻입니다. 지가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일찍 끝날 수 있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제 도이치모터스 사건 재수사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걸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 있는 체제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죠. 예. 오히려 하지 말라는 것보다 더 불안하기도 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그렇기는 한데 이제 일단 중앙지검에서는 무혐의로 예. 뭐 했던 상황이어서 지금 이제 고검에서 다시 이거는 봐야 된다라고 예. 하는 내용인데 그럼 뭐 심 총장이 안 할 수는 없죠. 그리고 그 지난번 법사위인가 한번 나와서 만약에 이게 그 중앙지검에서는 무혐의했다 하더라도 항소해서 고검에서 이걸 다시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정이 있으면 할 의지가 있냐라고 했더니 그때는 뭐 답은 그렇게 하긴 했습니다. 다만 이게 뭐 한 30 며칠 이후면 새로운 정보가 출범이 되고 나면 거기에서 이어받아서 할 수 있는 충분한 수사이고 하기 때문에 일단 수사가 개시되는 것만으로 지금 이제 공소시효가 예. 얼마냐를 얼마 안 가지고 남았어요. 얘기가 되고 예. 있기 때문에 일단 수사 재개가 될 필요성은 뭐 가장 크기 때문에 수사 재개를 하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라도 저는 뭐 나쁘지 정말 않다.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그거는 봐야 김건희를 포토라인에 딱 세우는지 안 세우는지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뭐 김건희 씨는 이거 말고도 뭐 앞으로 서야 되는 게 많을 것 같습니다. 톱스타 될 겁니다. 예, 뭐 예. 국민들이 당분간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가 예. 없게끔 자주 하겠죠. 잊지 못할 여인이 되겠죠. 네. 그 다이아는 도대체 어디로? 오늘 목걸이 같은 거 안 차고 오셨네요. 먹고는 안 했어요. 제가 오늘 오신 김에 특별히 그 이름이 뭐더라? 반 클리프 앤 아펠형 목걸이 사진을 하나 드릴까 했는데 아, 그게 뭐 한 그게 지금 6천만 원. 6천만 원인데요. 네. 막 요즘에 환율 때문에 지금은 8천만 원이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또 그걸 또 잃어버렸다고 그래요. 누구야? 건진법사는. 그런 게 잊어먹어지나요? 저는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 예.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저놈이 돌았나 내가 돌았나. 와. 우리를 어떻게 보고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막 기분이 막 나빠요. 뭐 아무튼 그런 다이아 목걸이를 그게 잊어먹어질 수도 없는 거고 5천만 원짜리 관봉도 기도비로 받았다는데 관봉으로 받은 게 누구한테 받은 건지도 잊어먹어지나요? 뭐 사선쯤 하셨으면 관봉 돈 한 번씩 이렇게 좀. 저는 못 봤습니다. 한 번도 그래요? 못 봤습니다. 아이고 네. 참 그렇게 오랫동안 하셨는데도 와. 그걸 보지도 못하셨습니까? 보지도 못했는데 이번에 아주 기재위 안 해보셨습니까? 기재위 저는 안 했습니다. 기재위를 하면 보나요? 아 그럼요. 그건 가서 볼 수 있죠. 아 가서 볼 수는 예, 있지만 예. 쌀떡이나 갖고라고는 장롱에서 못하죠. 본 건 아니죠. 큰일 납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제 대선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데 혹시 뭐 무슨 역할 맡으시는 게 있습니까? 저희는 지금 제가 이제 뭐 직장인들의 유리지갑을 뭐 보호하는 월급 방위대 요걸 해서 직장인들의 월급 어쨌든 방위대? 월급 방위대. 아, 예. 그거 멋있네요. 지구 방위대, 지구를 예. 지키는 뭐 독수리 오용제 지구 방위대 이런 게 있듯이 직장인들이 사실 이제 급여 소득 가지고 생활을 하는 건데 최근에 이제 이렇게 저렇게 물가는 많이 오르고 월급은 많이 안 오르는데 세금은 꾸준하게 올라서 가처분 소득이 계속 줄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직장인들의 가처분 소득을 올려주기 위한 뭐 여러 가지들을 하는 그것을 좀 준비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한 것들은 저희가 이제 정책위 차원에 다 넘기고 그게 뭐 이번 대선 과정에서 잘 녹아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의원님들 모든 분들은 어쨌든 이제는 지역에 완전히 밀착해가지고 최대한 투표율도 높이고 최대한 주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저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표를 달라고 할 때는 정말 가깝게 가서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국민 한 분 한 분 잘 모시고 하겠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지역에서 정말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지역에서 열심히 하셔야죠. 사실 지난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도 우리 한 의원님 덕택에
압승을 거둔 거 아닙니까? 그 뭔태우죠 이름이? 김태우. 김태우. 참 그거 보면서도 그 전에 뭐 보고 윤석열 정권의 끝장을 이미 알았지만 그거 보면서는 이건 정말로 막갑하구나. 정말 깜짝 놀랐어요. 맞습니다. 어떻게 네. 그런 공천을 할 수 있나요? 근데 만약에 그때 개입했으면 이거 완전히 딱 떨어지는 선거법 위반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 김태우 공천에 그러니까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 김태우 살펴봐라 예. 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23년 보궐선거에서는 그 잘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23년 5월 달에 대법원 확정 판결로 구청장직이 날아갔었고요. 예. 그리고 8월 15일 날 8.15 특사로 그러니까요. 사면까지 해줬고요. 사면 복권을 다 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10월에 있는 그 보궐선거에 후보로 내세웠는데 그 이전에 사실 당에서는 그때 김기현 당대표 때였습니다. 이 김태우를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랬죠. 네, 다른 후보들을 막 쫙 이렇게 하다가 예. 갑자기 이게 바뀌었습니다. 그 갑자기 바뀐 게 대통령 부부가 나통가 어딘가를 간다고 출국을 해버리고 하는 그 날짜 오후에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보니까 그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로 국힘에서 나오려고 했던 사람들을 그때 있었던 박성민 수석부총장인가요? 하는 분들 그 의원이 와서 여러 명을 만났다, 일일이 만났다, 뭐 이런 얘기까지가 그때 있었었거든요. 이것은 박성중인가? 박성민이었나요? 박성민 지금 울산 네네 계신 의원님. 그래서 아마도 분명히 출국을 하면서 뭔가 메시지를 남기고 갔다. 그래서 이것도 저는 조사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조사를 해가지고 밝혀야 되죠. 그러면 뭐 바쁘실 겁니다 아마 윤석열 내란숙에도. 근데 윤석열은 이미 이제 무기징역이 나올 거니까 거기에 뭘 더 얹어도 형량이 큰 차이는 없겠지만 제가 예. 대표님 제가 그래서 그 내란죄, 외환죄에 대해서는 사면 방지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거 네. 해야 됩니다. 아, 우리 한 의원님이 발의했어요. 네, 제가 나 그거 발의하신 분 찾아가지고 박수 쳐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오늘 뵙고 예, 몰랐어요. 그거 세상에 예. 보면 이게 무슨 국민 통합 이런 걸 하면서 다른 것도 아니고 현직 대통령도 다 뭐 형사상 소추가 안 되지만 딱 하나 내란죄, 외환죄에 대해서만 형사상 소추가 되는 건데 국민 뽑아준 국민을 배신한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을 무슨 이상한 국민 통합이라는 명분으로 아니면 그 당이 집권하면 이런 식으로 그냥 사면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 이것은 잘했었습니다. 사면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된다라고. 그거는 진짜 헌법 정신에도 맞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죽하면 헌법이 내란 외환죄는 재직 중이라도 형사소추할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했으며 아예 재판도 형량을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딱 해놨겠습니까? 네. 뭐 이건 사면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해야 그게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부합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법사위원님들께 이거 좀 예. 꼭 좀 통과시켜 달라고 얘기하고 잘하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이고요. 그 누구도 이런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일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그런 법안 발의해도 이제 거부권 행사도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서울 강서병이시죠? 네, 예, 서울 강서병의 민주당 한정혜 의원님 만나봤습니다.